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다수제, 두제화 모형이 아니라 제화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 다수제가 있는 경우, 두 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무역의 결정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받습니다. 제화는 다수지만, 그러니까 세 개 이상, 두 개를 초과하는 세 개 이상이지만 나라는 딱 두 나라 경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각 나라의 상대적 임금에 따라 가지고 이런 상대적 수요 곡선이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 공급은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입니다. 이거는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고 relative quantity of labor 노동이죠. 그러니까 임금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어느 업종이 가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결정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 공급은 어차피 두 나라에서 주어진 사람 수, 근로자 숫자는 주어져 있으니까, 즉 총 노동 숫자는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의 비율이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노동자의 수, 이게 이제 두 나라의 총 시간 수가 되겠죠. 근로시간 수의 비율이다. 뭐 이 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직수 상대적인 공급선이 여기 있다, 노동 공급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균형이 여기에 된다. 균형이 이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때는 상대적 임금, 두 나라의 상대적 임금이 3이 되고 우리 자국은 사과, 바나나, 철갑상어에 특화를 하게 되고, 외국은 대추, 야자하고 멕시코 요리에 특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리카르도 비교 이론, 두제화 모형을 이제 다제화 모형으로 확장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좀 부연 설명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리카르도 비교 이론에 대해서, 소위 이제 이 비교 이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이론이 맞냐 틀리냐라는 건데, 자, 이론을 이야기하면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딱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위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무역의 방향이 결정된다. 생산성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특화, 그러니까 전문화와 그 다음에 무역의 방향이 결정된다. 즉 생산성이 무역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 모형에서는 대부분 특화가 되더라, 전문화가 되더라 라는 거죠. 완전 전문화가 되더라. 아주 좁은 영역에서 둘 다 만들어지는 영역이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화가 되죠. 한쪽에 가든지 저쪽에 가든지.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이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중에 이제 두 번째 특징, 이 전문화에 대해 가지고 실제 현실 경제를 보면 전문화가 그렇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대부분 나라들이 대부분 잘 다 만들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무역도 하지만 대부분 다 만들죠. 대부분 나라들이 다 옷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뭐 다 만듭니다. 배도 다 만들고. 조선이 우리나라 강국이라 그러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또 자기들도 배도 또 조그만 배는 또 다 만들어요. 리카르도 모형은 국가들은 생산에 완전히 전문화한다고 예측했다. 그렇지만 실제는 안 그렇더라. 현실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 자, 왜 그러냐? 안 그런 이유가, 전문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자, 리카르도 모형은 너무 좀 한 생산 요소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극단적인 결과밖에 안 나오죠. 생산 요소가 한 개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거의 극단적으로 전문화가 나옵니다. 아주 좁은 영역 외에는 대부분 다 전문화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면, 우리가 생산 요소를 보면 생산 과정에서의 생산 요소는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개죠.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뭐 생산 요소 그러면 노동과 자본 두 개 되죠. 노동과 자본, 그 다음에 뭐 토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도 또 나누려면 또 나눠줍니다.
노동도 나누려 그러면 뭐 범용 노동 아니면 전문 기술 또 전문 노동 기술 이렇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문화가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실은 한 생산 요소 모형이 아니라 다생산 요소 모형이기 때문에 다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전문화 경영이 그렇게 보편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배울 겁니다. 4장 특수 생산 요소 모형 4장과 5장에 걸쳐 가지고 생산 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화가 안 이루어지고 각각 나라가 두 나라가 두 재화를 다 만드는 그런 경우가 더 보편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화가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보호주의입니다. 보호주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특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상대국에 대해 가지고 수입을 막죠. 제일 심한 게 사실은 농업입니다. 농업. 보호무역주의가 제일 심한 부분은 모든 나라가 다 농업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보호무역하죠. 사실 농업 부분은 뭐 사실 품질차가 많지가 않아요. 공산품은 품질차가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뭐 동일한 공산품 중에서 또 회사에 따라 가지고 이것만 선호하는 사람 저것만 선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양국에서 다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농산품은 뭐 우리가 신토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품질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가격차로 따져본다 그러면 완전 특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또 하나 전문화를 막는 하나의 그 제도 장치가 됩니다. 또 하나 전문화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거래 비용입니다. 수송비는 무역을 감소시키고 방해해서 각국은 동일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이 높다 그러면 거래 비용이라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론 보호무역주의도 거래 비용인데 제일 대표적인 거래 비용은 수송비죠. 수송비나 아니면 수송 과정에서의 거래 과정에서의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반 모든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높다 그러면 이것도 무역을 막게 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좀처럼 전문화, 완전 전문화는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서 이 이론을 또 다시 이제 상세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송부에 대해서, 거래가 완전 특화가 안 된다. 특히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것은, 거래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비교역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제도가 있어요. 비교역제, 비교역 서비스. 특히 이제 서비스 부분이 대부분 비교역제입니다. 그때 재화와 서비스로 이제 크게 봐가지고 비교역제 대부분이 서비스죠. 예를 들어서 뭐 이발이나 자동차 수리, 아니면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이런 건 다 비교역제입니다. 이런 것은 높은 수송비로 인해서 교육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료나 법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죠. 법률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차이,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의 차이 때문에 외국에서 아예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도 그렇습니다. 의료도 의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의료를 못합니다. 다른 나라 간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다시 의사 자격을 따야 됩니다. 이런 정도, 이런 것 때문에, 규제 때문에, 비교육제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비교육제는 뭐 이발, 자동차 수리,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교육이 안 됩니다. 왜 교육이 안 되냐? 높은 수송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발은 좀 그렇지만 자동차는 사실은 수송비가 없다 그러면 교육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리할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낮은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수리가 더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내는 수송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걸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자제품 중에서도 일부 무게가 가볍고 그런 거는 사실은 이 교육제 같이 그 AS 서비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세계적으로 제일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그 소니의 아주 고가 전문가용 카메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내 AS센터가 수리도 하지만 아주 일부 물건 같은 경우 아주 전문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AS센터 보내면 걔들이 그 물건을 다시 일본에 보내서 수리를 해서 다시 그 고객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교육제가 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AS 같은 경우에는 수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육제죠. 국가들은 국민 소득의 큰 부분을 비교육제와 비교육 서비스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교육제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비교육제 부분이 높아집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경제에서 사실은 제조업 상품의 비중이 줄어요. 줄고 서비스 상품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럼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조업이라는 것의 비중이 줄게 되어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제조업 생산품의 생산성은 높아지니까 더 낮은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게 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인건비가 높아지면 서비스 부분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은 대부분 비기업체죠. 그래서 점점 거기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는 거죠. 전체 지출에서 비중이 높아지죠. 그래서 비기업체에 대한 지출은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 사실은 중용무역과 국가 간의 소득 이전이 어떻게 무역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모형의 이제 시사점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노동의 이동입니다. 여기서 아직은 안 다루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슈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슈인데 무역, 물건의 이동인데 이 부분, 그러니까 비교역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나라 간의 비교역제 간 가격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소위 비교역제를 만드는 높은 인건비 차이를 없애는 거죠. 그 인건비 차이를 없애는 방법이란 것은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노동 이동에 대해 가지고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거의 다 낮추고 아주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계의 합의지만 노동 이동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죠. 그 제한을 하는 이유는 자국 근로자들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러 오느냐, 아주 성진국 고임금 근로자들은 잘 안 올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잘 데리고 모시고 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낮은, 개도국의 인건비가 낮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 특히 비숙련 업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떨어진다,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외국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는 막습니다. 막는데 이제 나라마다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부 부분에서는 인력 부족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허용하죠. 그래서 총량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200만 명 정도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 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실업자하고 그 다음에 못 채우고 있는 일자리를 다 따져보면 100만 자리 정도입니다. 100만 자리 정도인데 실제 200만 정도 근로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실제 외국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상당한 부분의 산업에서는 안 돌아가는 정도의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은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죠. 합법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진전된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갈 방향입니다. 갈 방향인데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아닌데 유럽은 거의 큰 문제죠. 유럽은 지금 형식적으로 거의 실제적으로도 국경이 의미가 없습니다. EU를 하면서. 그러면서 외국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런 문제가 다행히 그쪽에서 먼저 지금 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가지고 나름대로 우리의 방향을 잡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거의 섬나라 비슷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외국 근로자들을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아주 효율적으로 막을 수는 있죠. 자, 어쨌든 이 수송비 때문에 거래 비용 때문에 비교역제가 발생한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전 특화를 막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완전 거래 자체가, 무역 자체가 안 되게 되는 요인이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 가지고 사실 상품에 대해서 거래 비용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수송비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술 발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뭐 이제 운송이 더 쉬워졌고, 운송 수단이 훨씬 더 발전됐고, 뭐 배가 대형화됐고, 비행기가 또 더 보편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래 비용 같은 것이 물론 이제 뭐 배로 이동한다 그러면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만 뭐 아마 맥시멈 한 달 정도 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사실은 거래 비용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고가 물건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수송한다 그러면 거의 빠른 시간 내에 수송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는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죠. 아직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의 서비스는 여전히 비교육제 상태에 있다. 자, 그게 하나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부연. 리카르도 모형의 특징을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죠.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더라. 그 다음에 특화 형태가 대부분이더라. 근데 특화에 대한 설명은 했고, 전문화에 대한 설명은 했고,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생산성에 따라서 무역이 결정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봤습니다. 실증적인 연구를 보면 국가들은 그들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화를 수출을 하더냐, 실제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데이터로 찾아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뭐 하나를 보면 1951년 26개 제조업 부분에서 영국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의 비율을 영국의 수출에 대한 미국 수출의 비율로 비교한 결과 이 모형이 옳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양국 모형이죠. 그래서 이거 할 때 보통 이제 양국 케이스를 듭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 두 나라 케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다수 재화의 비교 우위론과 동일합니다. 두 산업,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의 26개의 제조업 산업에서 제조업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제는 제조업이죠. 서비스 부분은 비교육제가 많습니다. 비교육제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서 제조업 26개 부문에서 두 나라 간의 노동 생산성 비율을 딱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각 상품별로 그 26개 상품에서의 서로 교역 비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6개 산업에서 모두가 절대 우위가 있었는데 수출 비율은 미국이 가장 낮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낮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걸 점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생산성의 비율은 이렇고 근데 26개 산업에서 다 1보다 큰 값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다 미국의 생산성이 더 높았다는 거죠. 미국이. 현재 미국이 뭐 제일 생산성이 높은 나라죠. 지금도 뭐 이때도 그렇지만 생산성은 제일 높았는데 다 높았지만 생산성이 다 높았지만 생산성이 낮은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의 미국에서 절대를 가지지만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은 뭔가 하면 영국 그 수출 비율이 낮더라. 낮다. 그리고 생산성이 미국이 아주 높은 부분은 많은 부분을 수출하더라. 영국에다 많이 수출하더라.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 산업일수록 수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고 실제적으로 수출이 많아지더라. 라는 것을 이 데이터로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무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제일 결정적인 변수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긴 조금 과거 데이터지만 최근 데이터, 많이 보는 데이터에서도 이 성향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는 방글라데시하고 중국입니다. 방글라데시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굉장히 많은 물건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빈 국가는 다른 산업에서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방글라데시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적으로 제일 낮다라는 것은
중국과 비교해가지고 모든 산업에서 다 생산성은 낮게 나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다는 말은 생산성이 다 낮다는 이야기죠. 다 낮은데 다른 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훨씬 덜 생산적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보다 의류 생산에 덜 생산적인데도 불구하고 의류의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이 모든 산업에서 비교 열이다. 그러니까 절대 열이다 라는 거죠. 의류 산업도 당연히 중국보다는 생산성이 낮습니다. 1인당 노동 생산성,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낮는데도 불구하고 의류의 비교 우위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우위는 분명히 없는데 절대 열인데 방글라데시가 의류의 비교 우위는 가질 수 있더라. 거죠. 방글라데시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중국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4분의 1 정도인데 의류라는 것은 여기서는 주로 이제 봉제입니다. 봉제, 미싱, 틀이죠, 그죠? 틀 가지고 그 옷 박음질하는 거. 그러니까 옷감을 잘라가지고 박음질하는 그게 이제 소위 봉제 공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봉제업에 있어 가지고는 방글라데시가 세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류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중국보다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중국의 약 77%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중국의 4분의 1인데 봉제 부분은 77%다. 100%가 안 된다는 말은 여전히 중국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다른 업종에 비해가 높죠. 다른 업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의류의 강력한 비교 우위를 창출한다.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방글라데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우리가 추정하죠. 의류 수출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비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생산물의 중국에 대한 비율이 전체 산업은 생산성이 28%, 의류는 77%인데 방글라데시 통 생산물의 중국에 대한 비율이 전체 산업은 중국에 비해서 생산물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의 총 생산품에 비해가 GDP가 생산액이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방글라데시의 생산액은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라는 것이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중국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중국 인구가 많긴 많아요. 근데 방글라데시도 만만찮게 많습니다. 거기도 거의 1억은 훨씬 넘어요. 인구비로 따져보면 10분의 1 이상은 됩니다. 10분의 1 이상 되는데 생산액을 보면 100분의 1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인데 의류 부분에서는 15%다. 평균에 비해서 15배가 넘더라. 의류 생산량은 엄청나게 많더라. 많은 것은 물론 자기 나라가 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살 돈도 없고 이거는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의류 부분만 왜 이렇게 생산량이 많냐? 그래도 다른 산업보다 의류 부분에서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가 무역의 방향을 결정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중국이 절대 우위다. 모든 산업에서 절대 우위를 갖지만 방글라데시는 의류에서 비교 우위를 갖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 의류는 수출 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이제 이 방글라데시 예를 들었는데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의류 산업에서 하고 많은 산업 중에서 의류에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영원 산업이라고 하면 생소한 학생도 많겠지만 브랜드를 이야기하면 노스페이스라고 하면 잘 알죠. 노스페이스를 제품을 다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영원 산업입니다. 실제 이제 노스페이스 브랜드 자체는 국산은 아니죠. 국산은 아니고 미국 브랜드입니다. 미국 브랜드인데 영원 산업이 아주 몇십 년 전에 그 노스페이스 그러니까 초기부터 노스페이스의 OEM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의 모든 물건을 미국의 그 본사에서의 그 뭐 주문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그러니까 미국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거대로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영원 산업인데 소위 봉제 공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 봉제 공장을 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인건비도 높아질 걸 예상해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그 공장을 방글라데시에 였어요. 그래서 영원 산업이 그 노스페이스 공장을 주로 방글라데시에 크게 지가지고 방글라데시에 엄청난 노스페이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만드는데 그 공장은 노스페이스 회사 공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원산업의 공장인데 거기서 전 세계 노스페이스 물건들이 다 나오고 있죠. 다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나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아시아권에서 사용되는 노스페이스는 다 사실은 그 상표권 자체를 영원실업에서 사버렸습니다. 사버렸기 때문에 그 뭐 완전 독자적으로 현재 물건을 만들고 디자인까지 다 합니다.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로 팔고 있죠. 그래서 그 등골 브레이크라고 제일 처음에 유명해졌던 노스페이스 잠깐가 제끼신가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영은실업 회장이 방글라데시 가면 그 영은실업에서 제일 VIP 대접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도 공장이 넓어가지고 헬기로 다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넓은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방글라데시가 이 의류, 봉제에서는 굉장히 비교율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도 리카르트 비교 이론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자, 그래서 리카르트 비교 이론의 중요한 시사점은 실증적 연구로 잘 뒷받침되고 있죠. 생산성 차이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가 무역의 방향을 결정하더라. 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3장의 내용입니다. 뭐, 요약을 한번 보죠. 오랫동안,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자, 첫째, 국가 간 생산성 차이는 비교 우위를 발생시키죠. 그리고 국가는 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을 때 그 재화의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죠. 그리고 국가들은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들을 수출한다. 그거는 높은 생산성이나 낮은 임금은 국가들한테 비교 우위를 준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를 수출하는데 비교 우위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러면 생산성이 높거나 임금이 낮은 경우. 생산성과 임금이 같이 본 겁니다. 단순히 생산성만 보는 거 아니죠. 생산성만 본다 그러면 소위 절대 우위인 겁니다. 절대 우위인데 생산성이 낮더라도 임금이 더 낮으면 그 나라는 그 물건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봐서 비교 우위가 결정되고 무역의 방향이 결정된다. 무역을 하면 상대적 가격이 각국의 무역전 상대적 가격 사이에서 결정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품은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해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품은 공급이 느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양국에서 그 무역전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격 사이에서 세계적인 상대 가격, 소위 무역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밖이라 그러면 어느 한쪽은 무역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결정돼야만이 무역업자가 둘 다 양쪽 다 이익을 볼 수 있죠. 무역은 수출된 재화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이익이 된다. 총량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즉 그렇지만 모든 이익이 되는데 특히 수출품들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오르고 수출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은 오르기 때문에 이익이 되고 수입된 재화들은 덜 비싸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 전체,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전체도 다 이익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이익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 되는 산업에서의 근로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실증적 연구는 비록 수성비와 다른 요인들이 생산의 완전한 전문화를 방해하더라도 비교 우위에 입각한 무역을 지지하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송비나 뭐 다른 뭐 관세라든지 다생산 요소 이런 것 때문에 완전 특허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비교 우위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결정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데이터 아니면 중국과 방글라데시 데이터 등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 외 수많은 연구를 보면 뭐 리카르트 비교율은 맞더라 라는 것이 논리하고 그냥 그 현실하고 맞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이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3장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3장 끝났으니까 3장에 대해서는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과제를 해가지고 연습 문제, 2장 3장 연습 문제, 지정된 번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 리드에 올려져 있던 추가 문제까지도 풀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라니까 추석 연휴 전날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29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스마트 리드에 거기다 탑재를 하면 됩니다. 탑재할 때는 파일은 딱 하나로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경우에는 여러 파일을 묶어가지고 한 파일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4장입니다. 4장은 특수 생산 요소와 소득 분배. 자, 리카르도 비교율은 이제 확답니다. 리카르도 비교율이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가 딱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이제 이걸 다수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여기는 3개 생산 요소가 등장하고 다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특수 생산 요소까지 집어넣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봅시다. 자, 무역이 경제에 그렇게 좋으면,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 좋아진다. 그런데 무역에 대해서 반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반대가 큰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무역과 먹고 사는 나라니까 좀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선진국들은 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세계화 운동이 굉장히 큰 소위 진보계층의 운동의 제일 메인이 이릅니다. 진보층에서의 제일 운동의 메인이 반세계화 운동, 무역에 대한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에서 이렇게 반대가 많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농업 부분에서는 반대가 많죠. 반대가 많아서 뭐 WTO 협정 뭐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소위 이제 농민단체에서 죽창을 들고 나오죠. 죽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상당한 이제 시위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이 반대가 많은데 왜 그러냐? 특히 반대가 많냐? 무역이 국내의 소득 분배에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계층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무역에 대한 반대 이유입니다.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본다 그러지만 국가 총량적으로 이익을 보지만 일부 계층에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럼 그 계층에서 반대를 하게 되죠. 자, 무역이 소득 분배에 강한 영향을 주는 이유를 두 개를 들 수 있는데 자원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혹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소위 비교 우위를 잃는 비교 열의에 있는 산업의 자원을 가진 사람은 그냥 망해버립니다. 개방돼 가지고 수입품이 들어와서 우리가 만드는 물건보다 훨씬 싼 수입품이 들어버리면 그 산업은 다 망해버리죠. 노동은 근로자는 다른 산업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다른 산업으로 이동 못하는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쫄딱 망할 수 있다. 뭐 그 예입니다. 다른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혹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없는 자원을 가진 사람, 그런 자원이 존재한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서 자기들이 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무역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마다 수요하는 생산 요소들이 다르다. 다르면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무역 때문에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는 겁니다.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그 세덤 내에서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아무도 손해를 안 봅니다. 손해를 안 보지만 이런 경우에 손해를 보죠.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아무도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이 리카르도 모형에서 누가 손해를 보냐 안 보냐 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산요소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생산 요소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양국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보면 상대 임금은 변할지 몰라도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노동해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은 둘 다 실제 임금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거기 있는 경제 주체, 유일한 경제 주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양국 다 높아졌다. 인데 만약에 모형에서 뭔가 하면 노동 요소가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생산 요소를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형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특수 생산 요소 모형입니다. 자, 특수 생산 요소 모형은 무역으로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준다. 무역이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는 건데, 자, 이 모형은 리카르도 모형하고 동일한 것은 두 개 재화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직물과 식품 딱 두 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직물하고 식품 딱 물건 두 개 있죠. 직물이라 그러면 이건 공산품이라 생각하면 되고, 식품은 아니지. 조금 다르다. 어쨌든 식품도 식품이 공산품이고 농업품이 아니라 이게 공산품이고 이게 농산품이라 봐야 되는데 이제 봅시다. 어쨌든 직물과 식품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과 토지 이 세 개가 있다. 달라진 것은 생산 요소가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리카르도 모형은 노동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 개가 됐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갑자기 세 개로 뛰었죠.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뛴 이유는 여기서 특수 생산 요소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이 하나는 노동은 두 산업 다 들어가지만 자본과 토지는 각 산업에 한 개만 들어갑니다. 뒤에 보겠지만 자본은 식품 생산에 들고 이게 어느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지는 직물 생산에 든다든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한 요소에 특화되는 생산 요소입니다. 노동은 두 상품 산업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 부가적인 가정으로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 상태하에 있다. 라고 가정합니다. 뭐 이건 뭐 상식적인 거고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리카르도 모형도 완전 경쟁 상태에 있다는 것은 두 산업에서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완전 경쟁이다. 라는 가정이죠. 자, 여기서 이제 생산 기술을 가정합니다. 자, 직물은 자본과 노동을 사용해서 생산된다. 직물은 자본과 노동을 사용해서 생산된다. 자, 이렇게 기술을 가정합시다. 직물은, 그러니까 직물은 이게 이제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직물은. 자본과 노동. 자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봉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봉제라고. 아니면 실을 짜는 공장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옷감을 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직물이라는 것이 옷감이죠. 아니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클로딩이라고 원서인 돼 있습니다. 그냥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옷은 자본과 노동.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소한 틀은 그 봉제를 할 수 있는 미싱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본 그거하고 노동으로 생산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토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의 토지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건 미미하니까 일단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식품은 여기서는 우리가 농산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업 생산품. 농산품은 토지하고 노동으로 생산되죠. 그러니까 농업의 주 자재가 뭔가 하면 토지하고 노동이죠. 그 외에 비료냐 종자냐 기계냐 그런 게 조금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부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메인으로 봐서 식품은 토지하고 노동을 사용해서 생산된다. 그러나 여기서 자본은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일단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특수 생산 요소 모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본은 직물 생산의 특수 생산 요소고 토지는 식품, 즉 농업 생산에 필요한 특수 생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산업에서의 특수 생산 요소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제3의 생산 요소인 노동은 특수가 아니라 보편입니다. 두 군데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두 산업에서 이동 가능한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모형을 바꿨습니다.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노동 하나밖에 없었고 두 산업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무역이 됐다. 무역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실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출하는 부분으로 다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달라집니다. 노동은 산업과 등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가능 생산 요소다. 토지와 자본은 한 재화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특수 생산 요소다. 그죠? 그래서 특수 생산 요소 모형이 이렇게 셋업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추상적인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 봅시다. 추상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식으로 만들었는데, 자, 경제는 각 재화를 얼마나 생산하는가. 이 생산량을 이렇게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QC, C는 직물 생산량, clothing, quantity of clothing이죠. clothing, 직물의 양, 생산량입니다. 이 생산량은 여기서 QC는 생산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우리가 F라는 걸 쓰죠. F하고 괄호하고 생산, 거기 그 설명문서 집어넣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함수 이름으로 QC입니다. Q. 직물 생산 함수는 생산 요소가 뭐냐? 이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이죠. 자본과 노동이다. 자본과 노동을 넣어서 이 QC를 생산한다. 그리고 이거는 생산 요소가 자본과 노동이다. 이 K는 자본 재고, 그러니까 자본량이 되죠. 그죠? 자본의 그 스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계입니다. 공장에 있는 기계죠. 공장에. 직물 공장에 있는 기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공장에 있는 미싱을 들 수가 있고, 아니면 실 가지고 옷감을 짜는 공장에 있는 큰 그런 배틀 기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실을 짜내는 그런 공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기계가 자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LC는 직물산업에 고용된 노동력이다. 그러니까 기계가 있으면 완전 자동화는 잘 안 이루어지죠. 어쨌든 다 거기서 기계를 운영하는 인간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미싱을 돌리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용된 노동력. 그래서 우리가 직물 생산 함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QC는 투입 요소, 자본과 노동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QC만큼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품인 식품, 푸드 산업의 생산 함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 앞정의하고 동일하니까 뭐 부연 설명을 할 필요 없겠죠. QF라는 식품량은, 푸드 양은 투입 요소가 T가 이제 특수 생산 요소죠. 이 토지입니다. 토지 T하고 그 다음에 노동인데 이거 노동이 이제 일부는 이 클로딩 산업에 있고 일부는 푸드 산업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푸드 산업에 있는 노동력을 F라고 우리가 아래 첨자로 찍었습니다. 질이 다른 건 아닙니다. 똑같은 노동력인데 어느 산업인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드 산업에 가 있는 숫자가 이만큼이다 라는 거죠. 고용력이 이만큼이고,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이만큼의 근로자들이 거기서 땅에서 일을 해가지고 소위 농산품을 이만큼 만들어낸다. 만들어낸 것이 QF, 식품 생산량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을 여기서 이제 유도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유도하는데 이제 달라지는 것은 앞에 리카르도 모형에서의 생산 가능 곡선은 그냥 직선이었죠. 직선. 우하향하는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는 보다 일반적인 생산 가능 곡선,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생산 함수고 생산 가능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자, 노동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때 그 경제의 생산물의 구성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직선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직선이 아니라 볼록한 이런 생산 가능 곡선. 여러분들이免許책 2장에서 배웠던, 2장인가 3장에서 배웠던 그런 일반적인 볼록한 생산 가능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직선이 아니라 볼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의 이동 때문에 이런 볼록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가능한데, 노동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때 그 경제의 생산물 구성은 어떻게 변하는가? 즉, 더 이동한 부분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나간 부분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노동이 식품 산업에서 직물 산업으로 이동할 때 식품 생산은 줄어들고 감소하고 직물 생산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그 그림을 그리면 그림사는 직물에 대한 생산함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산함수는 이렇게 되죠. 총량. 생산 가능성은 두 생산을 합치는 건데 지금은 각각 생산함수를 일단 본 겁니다. 각각 생산함수. 직물 생산함수를 보면 생산함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 앞에 리카르드 모형하고 다른 것은 리카르드 모형의 생산함수를 본다 그러면 그냥 이것도 우상향하는 직선일 겁니다. 45도선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 기울기야 모르겠지만 이런 직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더 일하면 그만큼 비례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요. 그렇지만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서는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늘어나가지고 노동에 대한 생산 요소는 비례적으로 늘어날지 몰라도 또 다른 특수 생산 요소의 양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직물 공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미싱을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를 들어서 옷감을 짜고 있는 그런 공장이 있었다. 그런 공장에 소위 배틀기, 옷감 짜는 기계에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더 추가된다? 생산량이 배로 늘진 않죠. 한 사람 더 추가하면 생산량이 조금은 더 늘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대를 하면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위 그 분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줄어드는 거죠. 둘이서 서로 다 주시하게 되면 분량을 훨씬 더 빨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빨리 더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더 투입할수록 생산량이 늘기는 늘지만 늘어나는 양이 사람이 배로 늘었다고 해가지고 배로 느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물의 생산함수는 이런 식이 됩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산 함수입니다. 한계 생산성이.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뭔가 하면 자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원. 투입되는 이 자원 자체가 한쪽 자원이 고정되어 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계속 더 투입한다 그러면 그때는 한계 생산성이 체감합니다. 모든 투입 요소를 동일 비율로 늘린다 그러면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지 않는 거죠. 기계를 한 대 더 사고 사람을 한 사람 더 고용했다. 그렇다 그러면 딱 배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기계는 그대로 안 놔두고 사람만 한 사람 더 고용했다. 그러면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형태의 생산함수가 나옵니다. 즉 생산함수의 형태는 한계 수입 체감,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을 반영하죠. 한 근로자가 생산 과정에 추가되는 것은 자본을 증가되지 않고 각 근로자가 더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기계 한 대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기계 반 대까지 일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더 집어넣으면 3분의 1대까지 일하는 거죠. 그러므로 노동의 각 추가적 단위는 전 단위보다 더 적은 생산량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추가죠. 그래서 그림 사이는 노동 추가적 단위에 해당하는 생산량의 증가인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나타내는 건데 앞에 그림은 그냥 생산량을 나타내는데 생산량이 노동 이 폭으로 한 단위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늘긴 늘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하는데 그 더 위로 늘어난 폭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건데 그 위로 늘어난 폭 가지고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노동 한계 생산물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축은 동일한 노동 투입량인데 이 수직축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즉 추가 노동에 따라 가지고 더 생산된 양, 그러니까 전에 비해가 늘어난 높이를 이 높이로 더 그림을 그렸죠. 그럼 그 높이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죠. 2m로 가지는 않지만 점점점 줄어들죠. 점점점 이렇게 줄어든다. 이 줄어든다는 것은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에 수학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경제 전체로 봐가지고 식품 산업에 고용된 총 고용은 총 노동 공급량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딩 부분에서의 노동량, 푸드 부분의 노동량을 합치면 전체 그 나라의 인구, 그 나라의 근로시간, 근로가능시간이 총 자원량이 되겠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경제의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도출해 보면, 즉 두 개의 생산, 그러니까 한계 생산성 그림, 두 산업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총 소위 자원의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을 이해해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장에서의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허들입니다. 자, 이해를 해야 될 첫 번째 어려운 그림입니다. 국제무역론에서는 그림이 많이 등장합니다. 새로 보는 그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림입니다. 이미 원론 미시에서 배웠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왔냐 그러면 사실은 이 각각의 생산 함수, 두 생산물이죠. 이거는 식품이고 직물 생산 직물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의 부존 자원량, 제약이죠, 그죠? 부존 자원량, 노동량을 나타내는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림을 합쳐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네 개의 그림은 동시에 같이 만족해야 됩니다. 각 포인트별로. 이 제약 네 개 있기 때문에 각 포인트별로. 자, 그게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동을 가지고 두 산업에 반반씩 노동을 쓰고 있다. 자, 이게 노동 제약이죠. 제약인데 이 노동은 식품 산업에 고용된 노동량이고 이 축은 소위 직물 산업에 그러니까 고용된 노동량입니다. 그리고 그 둘 합친 것이 바로 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노동제약선이라는 거죠. 두 합이 L이다. 요즘이라는 것은 이 경제에서는 몽땅 다 식품에서만 노동이 쓰고 직물 생산은 0인 경우입니다. 직물 생산은 0이고 식품만 식품 산업에만 가서 다 일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식품 산업에서는 노동량이 이만큼, L이라는 것은 전체 노동량 몽땅 다죠. 다가 식품 산업에 있고 직물 산업에서는 여기서 내가 0이죠. 그죠? 이 점에서는 0을 의미하죠. 그래서 직물에서는 일을 안 한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는 그거죠. 모든 근로자들이 직물에만 일하고 있고 식품 산업에서는 아무도 일 안 하고 있다. 자, 그런 경우가 되죠. 자,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 먼저 중간 반반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점이 중간이다. 반반이다. 그러면 두 산업에서 반반씩 일하고 있다. 라고 보면 요 LF2만큼이 푸드 산업에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LC2만큼이 클로딩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사람이 푸드 산업에서 일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봤던 식품 생산함수 푸드 프로덕션 펑션을 그리면 여기서 생산량은 이 지점이 되겠죠. 생산함수는 노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점이 함께 나올 겁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클로딩에서 이만큼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식품, 직물 생산, 클로딩 생산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근로자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이 생산량이 이렇게 체감하는 이런 생산 함수를 여기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 근로자가 투입되면 여기서 어떤 점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의 생산량이 이루어지죠. 식품이 이만큼 생산이 이루어지고 직물이 이만큼 생산이 이루어졌다. 클로딩이 이만큼 생산, 푸드가 이만큼 생산했다. 그러면 그 두 점을 두 점을 만족시킨 점을 여기 찍습니다. 그 점을 찍으면 이게 생산 가능.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사람들의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푸드에서 이만큼 일하고 클로딩에서 이만큼 일한 경우에 생산된 양이 클로딩은 이만큼이고 푸드는 이만큼이고 이 점이 생산 가능점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으로 만약에 1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졌다. 1점에서 노동이 나눠졌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1점에서 뭔가 하면 이만큼 푸드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만큼의 푸드 산업이 일하면 푸드 산업에서 생산량은 이 점을 올라가면 이 점이 됩니다. 이만큼 푸드 생산됩니다. 근데 이 점에서 뭔가 하면 대신 직물 산업에서는 근로하는 시간들이, 근로자 시간이 배정된 근로자가 이만큼이 되죠. 훨씬 더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푸드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만큼 줄어들면 거기서 생산되는 직물 산업에서 생산량은 이 점을 가지고 요점이 되죠. 그 이야기는 이만큼 되죠. 그래서 식품이 이만큼, 푸드가 이만큼, 그러면 그 점은 바로 이 1점이 됩니다. 1스타점이 되죠.
동일한 요령으로 3점에서 노동의 배분이 됐다. 이만큼 여기서 근로자들이 일했다. 그 이야기는 식품산업에서 이만큼 일하고 그 직물산업에서 이만큼 일했다. 그러면 그때는 식품 생산량은 요 높이만큼 돼가지고 이 점이 되고 이만큼이 되고 직물 생산량은 여기서 이 점이 돼가지고 이만큼이 되죠. 그러면 3점이 이 3점에 상응하는 생산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 이 노동의 배분에 따라서 생산 가능점을 딱딱딱 다 찍어가지고 점으로 연결시키니까 이런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우리가 유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앞의 2장의 리카르도 모형같이 3장의 리카르도 모형같이 직선이 아니라 볼록한 형태가 나온 이유는 이 생산함수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생산함수가 이런 형태라는 것은 소위 한계 생산성 체감을 반영하는 생산함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물론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이유는 특수 생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 거죠. 특수 생산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한계 생산 요소가 체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함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되죠. 자, 왜 생산 가능 곡선이 3장과 같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됐느냐? 한 경제가 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때 각 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학 체감이 발생하니까 기회비용이 증가합니다. 더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식품으로 나타나는 직물의 기회비용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인데 한 경제가 직물을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 기울기는 점점 더 커진다.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죠. 그것은 식품으로 나타나는 직물의 기회비용인데 직물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가팔라진다라는 것은 직물 생산의 기회비용이 직물 생산을 하면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물을 만들 수 있는 기계는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더 와서 일한다 그러면 생산성은 떨어지니까 결국은 기회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즉 직물 일야들을 더 많이 생산한 기회비용은 MPL 직물분의 MPL 푸드 파운드의 식품이다.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함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는 안 했습니다. 정의를 안 했지만 뭐 컵다갈라스 생산함수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일단 개념으로 이렇죠. 이게 한계 생산성, 마지막 프로덕티브 레이버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 클로딩의 생산성분의 푸드의 생산성이 바로 직물 한 야드 더 많이 생산한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고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직물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MPL분의 1분의 노동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노동 1시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식품산업에서 그만큼 일한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식품 생산량을 MPLF만큼 줄여야 되죠. 단위만큼. 줄이면 이게 직물을 한 단위 더 생산할 수 있죠. 한 단위가 아니라 이만큼의 노동시간을 더 여기서 빼내야지 직물 한 단위를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식품 생산을 줄이고 직물 생산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는 식품산업 고용을 줄이고 직물산업 고용을 내려야 되죠. 식품산업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고 직물산업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니까 이 두 개의 비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기울기가. 물론 절대값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가 음수지만 절대값으로 하면 기울기가 더 커지죠. 자, 그것이 이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수 생산 요소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유도가 되고 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소위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고 직물 생산을 이렇게 더 늘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직물 생산 비용은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이 점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각 점에서의 접하는 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이상이 특수생산 요소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